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와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국가의 80%까지 여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4단계 가운데 2단계인 한국의 위치도 변경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민심을 오독한 정책 역주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을 따르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정의용 장관의 발언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정 장관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7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200선에 안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단기간 3,3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평균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가운데 오늘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6월 하순의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지난 1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숨고르게 들어갔던 코스피가 최근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달 12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한때 종가 기준 최고치인 지난 1월 25일에 3,208.99를 넘어섰습니다. 3,200선에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입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2조 6천여억 원. 개인 역시 주식을 사들인 금액이 판 것보다 9,400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 금액이 3조 3,700여억 원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투자 심리에 훈풍을 불어넣은 건 우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주요 국가의 성장률이 반등할 경우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저금리 기조 유지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도 강세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신사업 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투자자로선 은행이나 채권에 돈을 묶어두고 이자를 받는 것의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하향세로 돌아선 원달러 환율과 미국 등 주요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도 코스피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종식 지연,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일찍 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지수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실적 등을 고려해 종목별 투자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장중한때 3,200선 재진입했는데 7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이 7일 연속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개인들이 다소 주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3월까지 석 달 동안 10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 소폭이긴 하지만 3조 원 가까이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이 시간에 이제 오늘도 개인들이 2천억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1,300억 원 이상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외국인의 귀환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우선 이 국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매력적입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대형주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환율입니다. 초강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130원, 40원대를 웃돌았는데요. 이달 들어서 1110원, 20원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 수익률에다 환차익까지 넘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달 3일에 재개되는 공매도 부활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 지난주에 미 다우지수가 사상 첫 34,000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 흐름,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사상 최고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새벽에도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향후 뉴욕 증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도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합니다. 지난주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은 주로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포문을 열고 있는데요. JP 모건을 비롯해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테이니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금리 상승 등의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실적 랠리는 꺾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주간 기준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3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부 차익 욕구가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이 코로나 변수가 여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어도 신고가 행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 견인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의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이제 굉장히 이 박스권을 거치면서 그동안 한동안 횡보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일단 증시 여건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글로벌 금리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이 실적이 나오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양호 실적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개인들도 그동안 이 증시 부진을 틈타서 가상화폐나 이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 달 들어서 분위기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급하게 상승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가 코스피 상승세가 더 완연할 것이다. 3,500에 이어서 3,600선 전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5월 3일 재개되는 이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외국인들은 실적이 좋은 주식 또 시가총액이 큰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하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빈 공간을 외국인들이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또 낙관은 금물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IMF를 필두로 해서 세계 경제 전망을 속속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금리와 민감한 환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춤한 달러 강세가 언제 돌변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달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면 이것은 외국인 수급에 제동을 걸 만한 요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채금리,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게 가팔라진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기적인 증시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변수인데요. 선진국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국 이기주의로 백신의 글로벌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특히 이 일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급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4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접종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서 이렇게 예상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개인 공매도의 그런 규모가 좀 커지고 또 재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매도라는 게 하락 장세를 예상을 해서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에 하락했을 때 되사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투자 기법이잖아요. 이게 코스피 지수에는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공매도가 한 차례 연장돼서 월 3일부터 대형주를 중심으로 재개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가세하면서 오히려 공매도라는 건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제도입니다. 주가가 침체장에서는 지수 하락을 부추긴다라는 비난을 받지만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하락한 것보다는 오히려 지수 상승에 수급을 더 이제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이 비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개인들한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증권사를 현재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사장 비용을 일수받게 되면 공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투자의 이제 환경,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에 비해서 자금력과 정보력이 약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락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현재 코스피 시장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원생 6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직장, 식당에서도 각각 10여 명이 감염되는 등 일상 곳곳에서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어린이집 집단 감염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 어린이집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 지금까지 모두 16명입니다. 이곳은 모두 7개 반에 아이들 76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인데요. 이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현재 이곳 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곳 보육 관계자 1명이 처음 확진된 건 지난 9일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 어린이집 선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그 뒤 13일까지 10명, 14일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원생이 6명, 종사자가 7명, 또 이들의 가족이 3명인데 지금은 모두 자가격리 중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등 관련자 120여 명을 조사했는데 오늘 추가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즉시 역학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어린이집 안에서 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등을 함께 사용했고 또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집단 감염은 어린이집이나 직장 등 그야말로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은 20건이었는데 직장이 7건, 의료기관이 4건, 또 가족과 지인 모임이 4건 등이었습니다. 감염 경로 중에선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아동이 있는 곳에선 환기를 수시로 하고 장난감과 손잡이 등 함께 쓰는 물건 등을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상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만남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의 다른 집단 감염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전해드린 대로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뿐 아니라 직장, 식당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에선 2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직장에서도 어제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켰지만 사무실에서 장시간 근무하고 전화 상담을 하면서 비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도 모두 12명이 확진됐는데요. 좁은 조리실에서 거리 두기가 어려웠고 또 일부 종사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출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대구에서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사이에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에 있는 목욕탕과 관련해선 이용자와 가족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감염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하루 만에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사이 구미 지역에서만 직원과 가족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김해와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와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에선 초등학생 8명을 포함해 확진자 20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확진자는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와 접촉했고 나머지는 가족과 지인 모임이나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우선 접종 대상에 약국 종업원이 제외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약사회는 좁은 공간에서 약사와 종업원이 함께 근무하는 약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약국 종업원을 제외하면 약국 약사를 우선 접종하는 정책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툰베리는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는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고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해 코백스에 10만 유로를 기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seeing increased rates of infection across all age groups. Last week, there were 5.2 million cases reported to WHO globally, the largest in a single week since this pandemic began. WHO는 전 세계적으로 25세에서 59세 사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스러운 속도라며 이는 전염력이 더 높은 변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WHO 기자회견에 특별 손님으로 참석해 선진국의 지나친 백신 민족주의를 비판했습니다. It is completely unethical that high-income countries are now vaccinating young and healthy people if that happens at the expense of people in risk groups and on the front lin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툰베리는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라며 이곳에 10만 유로,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백신 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브러 여소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 형평성에 대한 툰베리의 강한 지지는 우리 세상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곳으로 만들려는 그의 헌신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브러 여소스 총장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코로나 대유행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he tools to bring this pandemic under control in a matter of months if we apply them consistently and equitably. 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각국에 코백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변이에 대한 위험 감시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29명,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5,195명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8만 5,537건이며 이 중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4만 1,766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81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75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8,166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0명이 증가한 109명이고 어제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참고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환자 증가세는
한두 개 대규모 집단 발생 때문이 아니라 소규모 유행이 곳곳에서 다수 발생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실내 체육시설 관련 유행이 늘고 있어 대표적인 집단 감염 사례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19일까지 실내 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총 40건으로 관련 확진자 수는 총 1,163명입니다. 전국적으로 1월 이후에 실내 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1월에 4건 121명, 2월에 9건 473명, 3월에 15건 326명이 발생하였고 4월에는 4월 19일까지 12건 24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은 피트니스 센터로 총 18건 505명이 발생하였으며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에서 4건 220명, 스포츠센터에서 4건 9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실내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한 개 사례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세종대학교가 협동하여 실내 환경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박경준 역학조사 팀장이 구체적인 결과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트니스 센터의 노출 위험도 평가 영상과 시뮬레이션 자료, 박영준 역학조사 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조사는 전주에서 2월 말부터 3월 13일까지 17일 동안에 발생한 집단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17일간 총 8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적조사 결과 지표 환자 확진 이후에 피트니스 센터, 카페 등 총 4개 시설에서 추가 전파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나 실내 운동 중에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이용자 중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현장 위험 노출 평가와 에어로졸 확산 시뮬레이션, 전산 유체 역학 분석 방법에 따라서 에어로졸 확산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감염자가 기침을 할 경우에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안에 넓은 공간으로 확산됨을 이러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 공간에서 기침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약 2분 후에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를 나타내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은 해당 집단 발생 사례가 있었던 피트니스 센터의 그 공간의 구조와 환기량을 조사를 했었고, CCTV 녹화 화면, 그 다음에 이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문을 닫은 상태에서 환기만 가동한 상태에서 기침이 발생했었을 때에 짧은 시간 내에 비말이 어느 정도 확산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브리핑문 관련돼서 이상훈 국장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12만 1,234명으로 총 163만 9,4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1명으로 총 6만 58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신규로 11만 9,876명이 접종받아서 누적 접종자는 85만 4,479명으로 접종률은 18.8%였습니다.
이번 달에 접종을 시작한 1차 접종 대상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분들은 총 53만 5,130명이며 1차 접종률은 각각 12.8%와 53.4%였습니다. 3월 2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분들의 1차 접종률은 각각 62.6%와 62.8%였습니다.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89.6%, 요양시설은 93.9%, 1차 대응요원은 85.6%,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87.9%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에는 95.9%가 1차, 95.4%가 2차 예방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2,395건으로 이 중 98.4%는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사례였으며 12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1건의 중증 의심 사례, 49건의 사망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백신 도입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 중 총 175만 회 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525만 회 분도 매주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8주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에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동남아와 중동, 서태평양 지역은 급격한 증가세로 유행 이래 최다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주 지역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바레인, 필리핀, 일본 등 중동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의 급격한 증가세 지속과 특히 인도 지역에서의 대규모 증가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길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각국의 좀 이른 봉쇄 조치 완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주와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21명으로 직전 한 주간의 579명에 비해 약 7.3%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그 추세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환자 증가폭이 적은 편이며 변이율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절대 낙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는 작은 유행 하나가 들불처럼 번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불씨 하나하나에 모두 주의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의 발생 양상을 보면 여전히 가족, 지인 등의 소규모 접촉과 지역의 집단 감염이 주요한 감염 경로입니다. 최근에는 음식점, 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집단 감염 사례와 비교해보면 다중 이용시설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 중에 다중 이용시설의 비중은 2월 중순 2주간 26%였으나 4월 들어 2주간 50.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은 가급적 피하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손 세척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이 아픈 증상인 인후통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는 경우나 미각, 후각 소실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나 출근 등 외부 활동을 멈추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출근이나 등교, 외출을 자제하며 가족 간 감염에도 주의하며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가 추가 개소하고 4월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개소에서 접종을 시작하면서 예방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4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방문, 보훈돌봄 종사자, 그리고 항공기 승무원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을 가지신 분들과 사회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그날까지 방역수칙 준수는 모두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상생의 원칙으로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희 방역당국 또한 과학에 근거한 최선의 방역 조치를 통해 유행이 보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방역 지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난 3주차 월요일, 화요일을 보면요. 500명대를 보이다가 수요일, 목요일부터 600명에서 700명대를 보이는 그런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즉 천천히 올라가는 숫자를 보이다가 주말 지나면서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졌다가 검사 건수가 줄었다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가 이번에 이제 3주 동안 지켜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일부 지침이 바뀐 게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살짝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재생산 지수가 1이 넘는 상황이라서 수요일, 목요일이 되면서 다시 600명대 중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감염 경로를 놓고 봤을 때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알고 지내는 이른바 그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좀 더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선별진료소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요. 작년 4월 말 5월 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5월 전후로 이태원발로 발생했던 그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 바로 그 중심부라서 정말 많은 분들을 모셨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집단 발병, 특정 지역이었다고 보면은 제가 지난 주말에 모셨던 분 중에서도 양성 확진자가 나왔는데 보면은 확진 판정 받으신 분하고 점심 식사를 했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씀을 들으신 분이었고 그분의 가족과 지인들이 받으셨는데 가족과 지인분들은 괜찮은데 같이 점심 식사를 하셨던 건 당신께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근데 그 확진을 양성 판정 받으셨던 분도 당신도 모르고 식사를 두 분이서 하셨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방역 대책을 어긴 것도 아니고 업무상으로 두 분이 만나서 식사를 하셨던 것뿐이라서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성상 젊은 층에서 더더군다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밀접밀폐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상황이 지금 마치 점조기처럼 끈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맨 처음에 시작되는 점이 어딜지 모르는 현재도 검사가 되고 있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25%에서 30%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주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또 전국적인 상황인 건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확진자 수도 심상치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나면서 3월, 4월을 봤을 때 부산 쪽에서 최근에 또 유흥 지점 등에서 부산 쪽에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결국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많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진리가 됐습니다. 즉 밀집도가 높은 도심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우리가 개개인만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보이는 똑같은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난 19일까지 올해 실내 체육시설 관련한 점검이 좀 있었는데 조금 전 방대본 브리핑 내용을 보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장 많은 감염이 있었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식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당 관련은 최근에 이제 가림막이 있거나 또는 식사 시간의 준수 또는 이게 번갈아서 앉아서 서로 비말이 접촉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내 체육시설 사실 환기가 되기 어려운 시점이 있고요. 운동하면서 우리 심폐 즉 이 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바이러스 분포가 많은 비말 등이 떠다니기 쉬운 시설인 게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밀집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모이는 시설로서의 실내 체육 시설이 방역의 좀 사각지대이고 또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각지대인 게 맞습니다. 네. 특히 교수님 앞서 오늘 방대본 브리핑 내용을 보면 실내 운동 중에 2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해도 감염자가 발생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국 환기의 문제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환기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환기가 되는 부분하고 교실에서 환기가 되는 부분은 다릅니다.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인 경우에도 물론 걱정이 되는 감염이 발생하지만 실내 체육시설이나 식당, 다중이용시설만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수업 시간에는 주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있죠. 하지만 이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비말이 공기를 떠다니기 쉽기 때문에 2m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이런 바이러스의 밀집도라고 하죠. 비말 안에 바이러스를 많이 가진 경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일 경우 무증상이기 때문에 감염돼서 가장 많이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시점에서 운동을 가게 되면은 이 실내 공기 내의 바이러스 밀집도로 인해서 2m가 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피트니스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한다면 어떤 예방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밀집도에 대한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일 집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하실 분이 같은 시간에 등록해서 그 일정한 밀집도를 유지하고 그분들이 끝나고 나간 다음에는 10분에서 15분 동안 완전히 환기와 소독 후 다음 팀이 들어와서 다음 그룹이 들어와서 운동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한다고 하면은 동일 집단에 대한 부분만 관리를 하면 되고 또 밀집도 관리도 가능하면서 운동 이후 환기와 소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하면은 운동시설 단 이제 운동 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업정 시간에 대한 관리가 10시로 한정돼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아마 업소에서는 그 부분이 이 실내 운동시설에 그분이 좀 이 실질적으로 방역을 지키면서 이 수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핀셋 방역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에 한해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지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역의 지침이 변경을 하면 코로나19의 특성상 열흘 또는 2주, 길게는 3주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핀셋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거를 집을 때 쓰는 거죠. 예. 지금 이 코로나 4차 유행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서 핀셋이라는 말은 사실 방역 당국에서 사용한 말은 아니고 언론에 사용된 언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잠시 YTN에서 보여줬던 그림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거의 지금 600명대, 650명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줄에서 평행하게 육축제에 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난번에 일부 세부 지침의 변화로 인해서 크게 꺾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이 5월 2일 전에 즉 다음 주 중에는 사회적 동의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거 과연 그 서울대 김윤 교수 등이 말한 중증 환자와 치명률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할 건지 아니면 김호란 교수 등이 얘기했던 기존에 우리가 지금 준비만 하고 발표 안 한 0, 1, 2, 3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3단계가 마지막 단계에 아주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지만 다만 숫자는 373명, 700몇 명을 나눠주는 수용 범위를 넓게 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될지를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어서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관련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좀 띄워주십시오. 현재
지금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가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변이 바이러스 사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은 그 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이러스는 늘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변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존에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태원발 전국적 유행하기 전에 나왔던 S그룹이나 V그룹은 현재 거의 발견되지 않고 G그룹, GR그룹, GH그룹의 A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면서 사람에게 감염시키기 편하게 변하겠죠. 네. 다만 우리가 문지기 역할을 함으로써 조절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아공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지변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설 격리를 다시, 즉 예전에는 격리하면은 집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율권을 줬다고 하면 시설에서 관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메시지와 실질적인 효과로서 잡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인도에서 확인된 변이 같은 경우는 이 변이체의 유전체의 특성이 사람의 이 세포에 들어가는 접합체라는 수용체 부분에 좀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변이가 두 군데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좀 더 감염력도 강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중화체가 붙는 수용체 부분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치료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력화할 수 있는 인도알 변이가 현재 국내에서 9건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남아공화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나온 것에 시설격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숫자가 적지만 시설격리 못 들어오게 그분들을 막는 게 아니라 어차피 2주간 격리하는데 자율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설격리로서 왜냐하면 지금 방역당국에서 시설이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확인은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시설격리를 통해서 조금 더 변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그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그래픽을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누적 449명이고요. 이들과 역학적으로 또 관련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465명이더라고요. 이걸 합쳤을 때 실제 914명이 변이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은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발견을 했고 그분들의 그 유전자형, 그다음에 들어오신 것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이 남아공 또는 영국, 브라질 변이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까 시설 격리가 아니라고 하면 공항에서 들어오시면 누군가 모시러 나가야겠죠. 또 시설 격리하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지만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됐던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그 다른 우리 덩어리의 그 그룹이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자면은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어서 백신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반기 그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백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얀센 백신과 관련해서 유럽의약품청이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제가 방송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아마 유럽이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곧 발표를 하겠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발표에는 다시 재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서를 달겠죠. 예를 들어서 만 50세 또는 만 55세 각 국가별로 기준의 가이드라인, 기준점만 줄 텐데요. 만 50세 이상에서의 표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의 재개를 허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각 국가별로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식약처에 준한 곳에서는 이 나이별로 해서 그 차등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기타 다른 예방접종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연령별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우리 식약처도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권고하지 않는 거랑 금지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권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럽에서 나오는 새로운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 예방접종 연령을 상향 조정, 즉 50세 미만 에서 예방접종을 금지 또는 변화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차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차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A형 간염 예방접종에 크게 두 가지 회사가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면 똑같은 회사의 예방접종을 맞아라.
그랬을 때 이상 반응이 적고 항체 형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연구 결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 이후에 모더나, 파이자, 메신저 RNA 예방 접종을 이제 실제로 진행한 적도 있고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결과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추가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메신저 RNA 방식을 교차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예방 접종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겠지만 예방 접종 후에 이런 항체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예방 접종의 고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가능하자면 예방 접종 후의 안전성, 하지만 교차 예방 접종보다는 단일 품목의 예방 접종으로 단일 항체가 오래 유지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옴으로써 다양한 옵션이 진행되지만 가능하면 같은 브랜드, 같은 제조사의 예방 접종이 지속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절기상 고구인 오늘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예년보다 따뜻한데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른다고요? 네, 절기상 고구인 오늘 쾌청한 하늘 아래 기온이 쑥쑥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내일은 계절이 봄보다는 여름에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무려 5도나 높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고 또 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경기와 충남 또 전남 지역으로는 올봄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강한 볕에 분해가 되면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인데요. 이는 호흡기나 눈, 피부 등을 자극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대구 12도, 광주 13도 등 대부분 10도를 웃돌며 아침에도 포근함이 감도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6월 하순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더욱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 여야의 대권 주자들은 하나둘 선거 캠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는 단순히 사무실의 의미를 넘어서 그 자체로 후보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따라서 위치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대선 잠룡들은 어떤 장소를 택했을까요? 먼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여의도 대산빌딩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곳은 민주당이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니 당사를 차렸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도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 이곳에 머무르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얼마 전 국회의사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건물에 캠프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이 용산 빌딩은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캠프 사무실이 차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 전 총리의 대선 캠프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저게 사실이라면 정세균 총리는 재직 기간 중에 여의도의 명당 자리로 불리는 저 Y빌딩을 대선 캠프 사무실로 차린 것입니다.
과정도 과정이지만 정진석 의원이 명당이라고 불리는 빌딩이 있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야권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도 여의도에 캠프를 꾸렸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 중앙당사가 있던 태흥빌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 전 의원으로서는 절치부심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겠죠. 현직 시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아직 선거 캠프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캠프를 꾸리기 전까지는 지자체의 서울 사무소가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두 곳 모두 여의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청 서울 사무소가 위치한 곳은 역대 대통령 3명을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앞으로는 야권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어디에 캠프 사무실을 차릴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역대 대선 캠프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잠룡들 역시 주로 여의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의도가 이제 정치 1번지라는 인식이 옛날부터 오래 깊이 인식이 돼 있는 데다가 중요한 정치인들은 다 여기서 모입니다. 또 그게 익숙하고 여기에서 활동해야 주류고 정통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특정 건물을 선택하는 데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 걸까요? 전문가의 의견 이어서 들어보시죠. 과거 역대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런 건물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걸 특히 제일 이제 우선시하죠. 좋은 징크스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고려 요인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건물주들이 정치는 그 원치 않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 대선 정치 일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 임대 주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고 불리하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와의 계약 조건 등 현실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정한 선거 캠프의 위치.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서는 또 어떤 뒷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확보한 백신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되갚는 방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미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이미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백신 문제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한 때에도 논의를 진행을 했고 장관급 차원에서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대통령 기후 특사와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백신 외교 없이 이런 시급한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백신 분야에서 협력이 동맹 관계에서 우선 고려돼야 하지만 미중 갈등이나 쿼드 참여 등과는 연관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신 수급 긴급 점검단을 설치하고 수급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자가 검사 키트 도입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이틀째 대정부 질문도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최대 화두 부동산 문제라고요. 네,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먼저 여야 의원들은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부동산 주제들에 대한 질의도 차차 나올 예정입니다. 또 정부 여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이라 오늘도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과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문제,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집값의 90%까지 대출 규제를 풀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강력한 개혁 추진을 내걸었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이틀 연속 부동산 대책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절실한 민생 과제부터 입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 강화 기조의 변화를 계속해서 예고한 겁니다. 민주당이 우선 검토하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입니다. 주택가격 상위 1에서 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미 법안 발의까지 시작됐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세제 완화 검토와 함께 민주당 안에서는 대출 규제까지 이참에 확 풀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제 완화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야당은 그렇다 쳐도 여당까지 적극 나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연지 어디가 야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이후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치솟는 거에 화들짝 놀라 공약 재검토와 함께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은 거꾸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이나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임대 목적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어제 발언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의 방류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제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도 제기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장관이 해명에 나섰군요. 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뤘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의 오염수 방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던 건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 사전 협의, IAEA 기준에 따른 투명한 방식, 우리 측 전문가의 검증 참여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장관께서는 어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겠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하신 내용은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러한 그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를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이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으면서도 대통령 지시 때문에 검토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가장 중요한 미국과 IAEA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외교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긍정적인 나라는 미국뿐이라며 국제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국제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제소가 어렵다는 건 앞서 검토를 했던 로펌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무시하고 일본이 방류를 강행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공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염수 방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에 요청했다면서 다만 아직 답을 듣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300여 명의 사망자를 내 일본 최악의 환경 오염 사고로 기록된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나마타병 피해자 지원자 연락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해 물질이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미나마타병으로 경험했다며 삼중수소 등을 함유한 오염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권 거점 국립의료기관이죠.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중증 장애인에게 연거푸 조제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추가로 입력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시스템 문제였는데 얼마나 많은 조제 오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뇌병변 1급 장애에 뇌전증까지 앓는 7살 은총이 발작을 막기 위해선 9가지 약을 12시간마다 먹어야 합니다. 대학병원 내 약국에서 매달 한 달치 약을 처방받아 오는데 지난 2월 약 하나가 잘못 지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작 증상을 완화시키는 디아제팜이라는 약으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아침에 2mg, 저녁에 그 2배인 4mg을 투여하라는 처방과 달리 아침과 저녁 약이 똑같이 3mg씩 조제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 용량을 외우고 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2달 뒤에 처방받은 약에서도 디아제팜 용량에 똑같이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2-3번이 이렇게 걸린다라는 건 비단 저희 아이 약에서만 실수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확률이잖아요. 충남대병원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의사가 입력한 추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간혹 실수가 생긴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이 조제되지 않도록 처방과 감수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시스템 문제였다고 했지만 앞서 다른 환자의 처방약에서 조제 오류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병원과 원내 약국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문제 제기를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말한 실수가 은총이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또 그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니까요. 그게 정말 제일 슬퍼요.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난 1981년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지 4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차별은 없는지 오늘 하루라도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요즘 온 국민의 귀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동호 수호통역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통역사님, 저희 시간대도 항상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을 해주시는 모습을 많이 뵀는데 직접 뵈니까 연예인 뵙는 것 같고 좀 신기합니다. 네.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지금 올해로 통역사로 16년째 일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난해부터 가장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수호통역이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많이 확대가 되면서 확실히 작년부터 수호통역의 위상이 높아진 게 확실히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네, 실제로 방역대책본부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브리핑 외에 요즘에는 보니까 중앙부처,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브리핑 그리고 지자체의 주요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도 이렇게 수호통역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수호통역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6분 정도 저를 포함해서 6분이 계신데 정부 정책 브리핑 그리고 코로나 브리핑 등을 교대로 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브리핑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보면은 수호통역사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수어도 언어다 보니까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뭐 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음소거를 하거나 소리를 줄여서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얼굴에서 표정, 그리고 감정,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까지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벗고 수어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앞서 공공수어통역사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해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중앙부처와 중대본, 방대본, 중앙정부에서 하는 브리핑에 정식으로 배정된 6분이 계시고 지자체에서는 또 따로 통역사분들을 또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매일 브리핑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종에서 할 때도 있고 서울에서도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원래 프리랜서 수호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종편에서 뉴스를 수호통역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브리핑이 생기면서부터 매주 작년은 좀 더 바빴었는데 요즘은 정례화돼서 복지부가 있는 세종 그리고 질병청에 있는 오송 한 일주일에 2회 정도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루하루 그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앞서서 그 표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상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 몸 자체가 농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글씨를 쓸 때 다른 것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옷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어두운 색으로 그리고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 편으로 이렇게 복장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통역사님, 그런데 이 코로나 관련된 브리핑이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어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단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보면 뭐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그다음에 백신 관련된 이상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이런 말들은 저희가 말로 표현하기도 좀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작년에 어쨌든 제가 이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도 모르는 생소한 의학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아찔했던 기억이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와 수어의 단어 수의 차이가 좀 현저히 좀 있고 그리고 수어의 특성상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의학 용어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씀을 해주셨지만 작년에 코로나라는 처음 바이러스가 좀 나왔을 때 코로나는 사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논의가 있었고 국립국어원 안에 새 수어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슈가 되는 그런 용어들을 합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공표하는 형식으로 현재는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음과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나필락시스 하면 이음과 아가 합쳐져서 글자로 표현을 하고 말로 하는데 수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동작과 표정에 그런 자음과 모음 같은 그런 체계가 있는 겁니까? 네, 수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름이나 명칭 등 수어가 없는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을 써서 이 공간에다가 써주는 걸 우리는 지문자라고 하는데요. 네. 노트에 필기하듯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문자를 쓸 경우에는 통역하는 화자하고 통역사 간의 시간차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해서 지문자는 가능한 빨리 쓰고 그리고 혹은 줄여서 쓰거나 혹은 의미를 좀 쉽게 풀어 쓰는 등으로 시간차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자 그 형상에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어 같은 경우에도 특정 그 동작에 동사의 그런 의미, 형용사의 의미가 포함됐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수어를 시각화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수어들이 대표적으로 펜이라던가 이런 식의 수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출연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수어를 공부를 해봤는데 브리핑에서도 자주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C를 그리고 돌기 모양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건가요? 맞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브리핑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 수어 자체가 없어서 계속 지문자를 통해서 표현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수어 모임을 통해서 이 농인분들 수어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코로나라는 수어를 새로 만들어낸 거죠. 지금 통역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목으로 덕분에 챌린지에도 참석을 하셨고 또 세계 수어의 날 캠페인에도 참여를 했다고 하던데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보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를 하셨던 그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샛별 작가의 지목으로 세계 수어의 날 캠페인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 관련된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통역사님? 당시에 의료진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생긴 챌린지로 제가 알고 있고 당시에는 의료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라고 수어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이렇게 수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는 제 이름을 쓰고 있고요. 일단 지목을 받은 이유와 지목을 받은 기분이라던가 이런 걸 설명하고 있네요. 1년이나 지나서 네, 이렇게 덕분에 챌린지나 세계 수어날 캠페인 그리고 평소에도 TV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주변 분들도 많이 알아보고 그러시죠, 이제는? 근데요. 의외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많이 쑥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많이 알아보시고 하실 것 같은데. 실물이 더 훌륭하셔서 많이 못 알아보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각종 사회적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좀 느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전에는 수어 통역사를 제 개인의 어떤 직업적인 책임감으로 해왔다면 캠페인 참여 이후에는 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어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좀 사회적인 책임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책임감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수어 교재가 문화재로 등록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가 더 첨언할 말은 없겠지만 문화재로서 수어 교재가 등록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 수어가 언어로서 가치가 인정이 됐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교재 제목은 수화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화와 수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통칭으로 수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수어 사용자 사이에서도 수화를 수어로 언어로서 좀 불러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마침 2016년도에 수화 언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수화가 틀린 건 아니지만
수어, 언어로서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어, 한국 수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화자, 수화라는 게 저희가 쉽게 뭐 대화할 때 그 화자의 개념에서 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하듯이 어자를 붙여서 그 위상을 좀 더 격상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현재 그 한국 수화 언어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위상을 얻게 됐지만 하지만 또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 부분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늘 아쉬운 건 참 많긴 한데요. 수어 정책은 점점 확대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선별진료소나 이제 예방접종센터가 많이 개소가 돼서 이제 방역에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농민분들이 선별진료소를 갔을 때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곤란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시급한 부분서부터 수어 통역이 빨리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YTN에서도 이렇게 수어 통역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특보 상황,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방송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앵커님도 목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시고 혹은 헤드라인 같은 자막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듯이 수어도 어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송에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방송에서 수어가 자막처럼 목소리처럼 당연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네. 지금 그 제가 집에서 TV를 좀 해보면 그 셋톱박스나 아니면 또 이렇게 TV 자체 그런 메뉴에 자막 방송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던데 네. 이게 모든 그 TV나 뭐 방송 시스템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막은 웬만한 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어의 경우에는 현재 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YTN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셋탑박스가 있으면 수어 방송을 크기를 조절하면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크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 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문제니까 앞으로도 모든 방송국에서도 스마트 수어, 예를 들면 폐쇄 자막처럼 모두에게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16년 동안 수어 통역사로 일을 해오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흔하게 접한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제가 수어 통역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요. 수어가 세계 공용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수어는 한국에서 생긴 수어이기 때문에 한국 수어라는 명칭을 붙이고 영어는 미국에서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언어는 그 문화권에 따라 달리 생기기 때문에 수어는 공용어가 아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 두 번째는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이 직업적으로 인식되기보다 어떤 좋은 일, 봉사의 영역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어서 그게 좀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네, 지금 통역사님을 보면서 또 이렇게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수어 통역사를 직업으로서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수어 통역에 대해 요즘 관심이 많아지면서 부쩍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처우는 어떤지 혹은 일자리는 충분한지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앞으로 수어 정책이 점점 확대되다 보면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전국의 수어 통역사의 수가 대략 1,9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등록 장애인 인구에 비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수어 통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일단 수어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수어 자격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사실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언어 통역이라서 한번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고 이 일이 맞는지 어떤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모셨는데 평소에 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런 수어가 있다면 하나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수어로 표현하고 싶은지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단어로는 안녕하세요 인사가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일단 왼팔을 올리시고 오른손을 왼팔을 이렇게 쓰다듬고요. 양손 주먹을 살짝 쥐시고 가슴 앞에서 위아래로 상하로 2, 3회 정도 흔들어 주시면 돼요. 대신 얼굴은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하니까 밝게 인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저기 있으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이게 네, 정면 보고 해주시죠. 네. 이게 뭔가 제가 유추하기로는 마스크와 뭔가 힘내세요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 맞나요?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날이 온다. 희망을 가지시라, 힘내시라 이렇게 수화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동호 수어 통역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약 80% 나라를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여행주의보 내용이 갱신돼야 한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를 앞두고 이른바 청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정배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약 80% 나라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여행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일반적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눠 여행주의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2단계에 속해 있고 4단계인 여행 금지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34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 80% 수준으로 확대하면 여행 금지국은 160여 개국에 달합니다. 위험 상황을 고려해 나라마다 방역이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온 시각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별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백신 이기주의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 완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커지고 있어서 이른바 청정국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만큼 모든 면에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여러모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 최대 피해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 앞서서 방역을 먼저 하겠다, 환자 수를 줄여보겠다 하는 것이 먼저인데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미국의 환자가 줄어드는 경우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변이주가 유입되면은 이 방역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집단 면역이 임박한 이스라엘이 필수 예방 수칙은 계속 지키도록 하고 방역 단계를 완화하며 빗장을 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각국의 대응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수정된 여행주의보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국내선 항공 여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국적항공사의 국내선 운항 편수는 17,000여 편, 여객 수는 260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고육지책으로 국내선 공급을 확대했고 해외 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다단계 업체에 수상한 가상화폐 투자 설명에 어제 보도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코인 개발자는 이른바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인물인데 3년 전 코인 시세 조작 의혹에 연루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다단계 업체가 지난 2월 말부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단계에서 판매를 시작한 A코인. 개발자는 국내 1세대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김모 씨입니다. 다단계 투자 설명회에서 김 씨 이름은 신뢰의 상징 같았습니다. 한국의 1세대 화이트 해커라고 보시면 전 세계 본인 힘으로 그렇게 힘을 했어요.
나는 세계 최고야. 설명회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김 씨의 사진과 함께 화려한 이력이 소개됐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지갑이라면 안심이 될까요? 네, 바로 이분이 만든 지갑이 진짜 지갑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에도 가상화폐를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화이트 해커라는 이력을 앞세워 보안에 특화된 코인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하자마자 코인 가격은 100분의 1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샀는데 그 이후에 잘 개발이 안 되고 거의 방치됐다시피 해서 그 많은 투자가들이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조작을 위해 세력이라 불리는 마켓 메이킹 팀을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마켓 메이킹 팀을 왜 붙이겠어요? 여기가 붙였어. 이게 하나에 붙였어. 이거 처음 입학 변호중이 됐고 원래 목표 입고 시험하시니까 저 시켜라. 오케이. 일단 연락해놨어. 세 명이 있어요. 제가 받아서. 저는 따로 일을 하다 보면 3년 만에 다시 코인 업계로 돌아온 김 씨. 이번에 손을 잡은 다단계 업체는 사기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투자 설명회에 강연자로 직접 참석한 적도 있지만 다단계 업체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타임에 제가 얘기하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내가 듣지 못한. 이런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설계 당한 거예요. 제가 설계를 당한 거예요. 하지만 업계에선 김 씨가 다단계 업체와 짜고 또다시 코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랑 IT 전문가로 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 다단계 코인 업체랑 손을 잡고 코인을 발행해서 노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단계 업체가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김 씨가 얼마나 깊숙이 연관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은 목포에 있는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의 무차별 폭력 사건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수영 코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김범환 기자입니다. 수영 챔피언이 되고자 했던 꿈나무들은 좋아했던 수영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코치의 무차별 폭력 때문이었다는 게 피해 학생의 주장입니다. 스패너로 제 정강이랑 발등을 때리고 그때도 계속 뭉들어서 한 3개월 동안 멍이 계속 지속됐었고요. 피해 학생들은 폭력이 일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물고물에 가까운 피해도 당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물속에 박혀서 못 나오게 발로 누르고 손으로 계속 눌러서 못 나오게 해서 물 마시고 숨 못 쉬어서 그때도 한번 죽을 뻔했었고. 이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수영 코치는 특정 목적을 위해 폭력 사건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옆자리에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 폭행됐다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학생들의 증언과 진술 분석 자료를 토대로 수영 코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해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수영 코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근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야생 백두산 호랑이 4마리가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발견됐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지난 14일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의 호랑이 국립공원 안에 설치된 실시간 관찰 카메라에 어미 1마리와 새끼 3마리 등 호랑이 가족이 촬영됐다고 전했습니다. CCTV 보도 화면에는 새벽 5시쯤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던 어미 호랑이가 관찰 카메라에 접근하는 모습과 새끼 호랑이들이 장난을 치며 뒤따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여름처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 올랐습니다. 현재 경북 안동의 기온이 28.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도 2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경기와 전남, 충남 내륙에는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존은 호흡기와 눈, 피부 등을 자극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7월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6도나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현재 동쪽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까지 내려졌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 대전 10도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도 28도, 부산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